2023년 3월 14일 염증 해방 제4장 염증과 뱃살. 뱃살은 만성 염증 그 자체. 뱃살은 질병의 상징입니다. 전체적으로 살이 찌면서 배가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팔다리는 가는데 유독 배만 볼록 나와서 고민인 사람도 많습니다. 뱃살은 왜 찌는 것이고 왜 나쁘다는 것일까요? 뱃살, 즉 복부 비만은 복부 안쪽 내장 기관 주변에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인데 이 내장 지방이 범인입니다. 한때 의학계에서는 내장 지방을 단순히 먹고 다 쓰지 못한 잉여 칼로리를 저장하는 창고쯤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내장 지방은 생각했던 것만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빙산의 일부가 녹듯 내장 지방도 시시때때로 녹아 간 문맥이라는 장과 간 사이에 위치한 혈관을 타고 들어가 혈액 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췌장에서 분비한 인슐린 호르몬을 조직세포에서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인슐린은 있는데 작동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생기게 해 당뇨를 발생시키는 데 큰 몫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큰일인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장 지방의 세포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살을 계속 달고 있으면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뱃살은 만성 염증 그 자체입니다. 만성 염증은 혈관을 공격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혈액을 탁하게 해서 소위 피떡이라고 말하는 혈전을 생기게 합니다. 면역계를 교란시키고 암 발병률을 높입니다. 또 유사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각종 환경 독소는 지방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오면 바로 이 내장 지방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결국 뱃살은 호르몬 교란을 초래하여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고 자궁에 혹이 생기게 하여 자궁 근종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배를 꼬집어 보세요. 하지만 배가 좀 나았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부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지방이 쌓여 있는데요. 피부 껍질 바로 밑에 피하지방, 그 밑에 근육층을 지나 복강 내로 들어가면 내장 사이사이에 내장 지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마치 3단 케이크 같은 모양이죠.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중에서 만성염증의 주범이 되는 것은 내장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뱃살에 어느 지방이 더 많이 쌓여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부 비만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검사 방법은 복부 CT입니다. 그러니 이 검사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관계로 여러분은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 뱃살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핀치 테스트라고 하는 진단법인데 엄지와 검지로 뱃살을 꼬집어 보는 것입니다. 잡히는 뱃살의 두께가 약 2cm 이상이면 피하지방 위주로 뱃살이 구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내장지방은 근육 밑에 있어 손가락으로는 잘 잡히지 않거든요. 허리둘레를 쟀을 때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진단하는데요. 핀치 테스트를 했을 때 허리둘레는 기준치 이상인데 뱃살이 딱딱해 잘 잡히지 않으면 내장지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성은 잉여 칼로리가 내장지방 위주로 쌓이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라도 내장지방 유형이 대부분이고요. 여성이라면 완경 이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이 작용해 아랫배나 허벅지, 엉덩이 쪽에 피하지방이 쌓이게끔 유도합니다. 하지만 식생활에 따라 그리고 완경 후라면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 함께 있는 혼합형이 많습니다. 염증 키우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내장지방이 쌓인다는 건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열려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복부에 내장지방이 두둑하게 쌓이고 있다면 즉시 내장지방 다이어트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식사량을 줄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라고 인식하고
에너지를 지방으로 비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때문입니다. 지방을 빼기 위해 굶었는데 몸은 반대로 작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집니다. 체중계 숫자는 감소해서 살이 빠졌나 싶을 테지만 그건 근육의 수분이 빠져나간 것일 뿐 건강해지기는커녕 염증은 더 심해질 겁니다. 배고픔을 계속 참다 보면 언젠가 억눌렀던 식욕이 폭발하면서 요요가 찾아옵니다. 체중이 줄었다가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데 요요의 주된 원인이 바로 굶는 다이어트입니다. 요요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실을 몸에게 들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지속적인 욕구 불만 상태에 빠질수록 내장 지방을 줄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서서히 개인차는 있겠지만 한 달 평균 2kg가량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왼쪽에 지방 1kg 모형 그림을 보세요. 적은 수치 같지만 지방 2kg이 빠진다는 것은 내 몸에 있던 큰 지방 2덩어리가 빠져나가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근육 손실을 최소화한 다이어트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총 5kg이 빠졌는데 알고 보니 지방이 아닌 근육에서 빠진 거라면 실패한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은 에너지를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조금만 먹어도 금방 살찌는 몸이 되거든요. 살이 잘 찌는 체질은 곧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입니다. 준비 없이 운동하게 되면 부상을 당하기 쉬운 것처럼 다이어트 역시 준비 없이 시작하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장지방 다이어트 10계명. 복부 비만인 사람이 만성염증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뱃살부터 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행하는 각종 다이어트 방법이나 보조제에 제발 현혹되지 마세요. 몸에 가장 자연스럽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굶지 않고 내장지방을 가장 빠르게 뺄 수 있는 내장지방 다이어트 10계명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식사는 길게 하기. 평소에 복부 비만이라는 것이 뭔지 모를 정도로 뱃살이 잘 찌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오래오래 씹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쉽게 살이 찌는 사람들은 식사할 때 허겁지겁 급하게 먹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빨리 먹을 경우 뱃살이 쉽게 찔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인슐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처리하는 동시에 지방을 합성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급하게 먹는 속도만큼 혈당이 치솟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과잉 분비하게 되는데요.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지방이 쉽게 쌓여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합니다. 식사를 20분 이상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이면 뱃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제때 식사를 못하고 시간이 날 때 급하게 먹을 수밖에 없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뱃살뿐 아니라 위장병까지 평생 달고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20분의 식사 시간만큼은 확보하면 어떨까요? 2. 수시로 물 마시기.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땀과 대변, 소변을 통해서인데 모두 물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단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야 좋은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노폐물을 비우고 활력을 주는 영양소로 채우는 순환 사이클이 활성화되면 신체의 흐름이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특히 다이어트 기간에는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은 소화 흡수하고 대사시키고 배출하기 위해 바삐 움직입니다. 물을 대사시키는 과정에서도 칼로리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배출시키는 것만 잘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물을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를 해소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3.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기.
한국인은 쌀밥이 주식이기 때문에 밥이 다이어트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주식을 흰쌀밥에서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뱃살 감량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을 섭취한 뒤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수치화한 값, 즉 좀 더 정확하게 공복 상태에서 포도당 50g을 섭취한 뒤 2시간 동안의 혈당 변화를 100으로 보고 다른 탄수화물 식품 50g을 섭취했을 때 혈당 변화를 지수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백미와 현미는 칼로리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70, 현미밥의 혈당 지수는 55로 현미밥의 혈당 지수가 흰쌀밥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미밥은 꼬들꼬들한 식감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래 씹게 되지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길어지는데 보통 식사를 시작한 지 20분이 지나면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때문에 폭식과 과식에서 멀어지게 되고 식사 후에도 든든함이 오래가기 때문에 군것질거리가 크게 당기지 않습니다. 단 소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미밥이 꺼려진다면 발화 현미밥을 시도해 보세요. 4. 밥은 소식하기. 식사할 때 밥을 많이 먹는 유형이 있고 반찬을 많이 먹는 유형이 있습니다. 뱃살이 걱정이라면 밥은 적게, 반찬은 다양하게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밥의 양을 반 공기로 줄이고 대신 단백질 반찬, 해조류, 섬유질이 가득한 채소 반찬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 과정에서 변비가 생기거나 영양 결핍으로 탈모, 피부 노화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찬을 통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대사 과정을 촉진시켜 내장 지방은 빠지고 덤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맨입으로 먹어도 괜찮을 만큼 반찬의 간을 싱겁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은 적게 먹지만 반찬은 짜게 또 많이 먹으면 물을 들이켜게 되어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밥은 소식하고 반찬은 싱겁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5.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 왜 자꾸 허기가 지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식단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밥, 빵, 면, 떡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 사람들은 자주 배가 고픕니다. 식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배가 금방 꺼지는 일이 빈번하지요. 굶주림을 참는 다이어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든든함을 유지하고 근육 손실을 방지하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적정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g 정도로 계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6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셈입니다. 그리고 저녁 혹은 주말에 몰아서 섭취하는 것보다 식사할 때마다 두부, 콩, 생선, 계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효율이 올라갑니다. 6. 저녁 식사 가볍게 하기. 내장지방 다이어트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량의 비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의 컨디션에 따라 중소 또는 중대소로 먹으면 되는데 아침과 점심은 상황에 따라 바뀌더라도 저녁 식사만큼은 즉 새끼 중에서 가장 단촐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저녁에 회식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주 반복되지만 않으면 말이지요. 저녁에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 그리고 술까지 곁들여서 만찬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뱃살이 야금야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저녁 식사 모임 후 조금 과식한 것 같은 날에는 집에 돌아와서 들어가기 전에 일부러 걷거나 달밤에 차졸아서 해서 그날의 과잉 칼로리는 그날 해결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먹는 야식은 물론 금물입니다. 7. 간식 챙겨 먹기. 간식을 드세요. 네, 간식을 먹으라고요. 간식 잘만 활용하면 내장 지방을 빠르게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주전부리를 챙겨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활동량은 다 다른데 바쁘게 일하는 경우에는 아침과 점심과 저녁 식간 사이에 허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허기진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백발백중 폭식과 과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식간에 허기를 면할 정도로만 간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용 간식으로는 아몬드, 캐슈너트,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 카카오 99%의 다크 초콜릿 두 조각과 물 혹은 당근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 정도가 적절합니다. 단 카페인에 예민하다면 오후의 초콜릿 섭취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8. 설탕을 멀리하기. 설탕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한번 먹게 되면 계속해서 당기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몸을 망가뜨립니다. 설탕은 뇌의 쾌락 충출을 자극해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데 이 회로를 자주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더 많은 도파민 분비를 위해 더 많은 설탕을 찾는 중독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설탕은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혈액 속의 인슐린이 많으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사실 평소 설탕을 떠먹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 모르고 섭취하는 설탕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음료수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런 식품에 들어가는 정제당, 액상과당, 옥수수 시럽 같은 첨가당은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됩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만이라도 설탕 사용을 최소화하고 평소에도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멀리하면서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9. 걷기 운동하기. 내장 지방을 태우려면 대사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쓰는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 중에서는 오래 하더라도 지치지 않는 운동이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지방을 분해하고 녹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 다이어트 시 가장 추천하는 운동 중 하나가 걷기 운동입니다. 제대로만 걸으면 달릴 때보다 더 빠르게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의 걷기 운동은 뱃살을 빼는 데 가장 효과적이지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하는 걷기 운동은 자칫 근육 손실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팔다리가 가늘고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비만이면서 근육량과 체지방이 많은 분들이라면 너무나 효과적이니 매일 45분에서 1시간 정도는 꾸준히 걷기를 바랍니다. 10. 모든 것을 습관화하기. 내장지방 다이어트 10계명의 마지막은 지금까지 나열한 9가지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성공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숙제가 되니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컨디션이 좋아지거나 몸이 가볍다거나 피부가 맑아지는 등 기분 좋은 변화들이 찾아올 겁니다. 이런 변화들을 스스로 느끼게 되면 다이어트 10계명은 더 이상 숙제가 아니라 나를 돌보는 습관이 됩니다. 처음엔 위기의식 때문에 시작했더라도 좋은 것을 체험하고 나면 해야만 했던 것이 하고 싶은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가짐에 달라지는 것이지요. 내장지방을 빼고 만성염증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도 좋지만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변화해가는 그 과정도 충분히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21쪽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